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김성식입니다. 오늘 세계가 정말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끼실 텐데 휴대폰으로 검색 좀 하셨어요?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네, 영국 사람들이 EU에서 탈퇴를 했는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사이드카가 즉 비상 브레이크가 두 번째 지금 발동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당의 정책위원장이고 경제 담당이어서 지금 내가 대책회의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얼굴은 보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는 주로 여러분한테 묻는 것입니다. 제가 강의를 시작하면 질문을 하면 손을 팍팍팍 들어가지고 질문해 주시고 여기 계신 운영진들께서는 질문을 열심히 하신 분들에게는 가점을 주시도록 제가 1박 2일 요거 마치고 1박 2일 가신다면서요? 그때 특별히 맛있는 걸 좀 더 준다든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국민의당 재선 의원입니다. 정책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식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를 유재석을 닮았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5, 6년 전에 조금 더 젊었을 때는 유재석 씨를 닮을 뻔했는데 스포츠 서울에서 저를 찍어서 싱크로율 100%다 제 젊었을 때 사진. 근데 이미 저는 상당히 연식이 좀 되면서 이제 유재석 씨를 닮았다 그러면 저한테는 영광인데 유재석 씨한테는 항상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자리해 주시고 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서 재미나는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게 무슨 사진인지 대충 짐작 가시죠? 많이 본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고 느낌을 30초 이내로 두 분만 말씀을 해주세요. 손 들어보세요. 네. 일어나서 벌떡 큰 목소리로. 북한은 불이 꺼져 있고 남한은 불이 켜져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불이 켜진가 안 켜진가 하고 그래요. 일본도 불은 켜져 있는데. 자, 저기 카메라 바로 앞에 있는 남자분. 야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야근이 많아서 이렇다. 야근이 많은 탓도 있을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한반도가 처해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이쪽만 주로 봐요. 그래서 북한 쪽은 거의 없고 평양만 잠깐 불이 비춰져 있고요. 우리 남쪽은 불이 많습니다. 요 앞에 있는 거는 배들입니다. 배가 하는 사진들입니다. 근데 옆에도 보십시오. 여기가 어디죠? 중국이 20년 전만 하더라도 불이 이렇게 많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는 여기 불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가 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야근 많이 한다, 불이 있는 것 같다, 없는 것 같다 그러는데 북한에도 불이 좀 켜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손, 이야기하세요. 자, 통일을 해서 북한에 불을 켜려면 여러분 세금이 더 늘 것 같아요? 줄 것 같아요? 북한에 불을 켜게 할까요? 안 켜게 할까요? 좌우간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북한에도 불을 켜게 할 것인지, 불을 켜게 할 때 더 많은 발전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내 세금으로 부담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과정 속에서 북한도 잘 경제적으로 발전되게 하면서 하면 여러분 세금은 조금 적게 들겠죠, 그죠? 그거 없이 와장창 하면서 일이 벌어지면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독일 통일이 1991년에 공식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1989년부터 시작된 거죠. 독일 통일이 다 되고 나서 3년 동안 독일은 실업률이 매해 2자리, 성장률이 마이너스 3%를 몇 해의 고비를 거쳤습니다.
그냥 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가 이제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지점이 큰 것입니다. 개인의 생활도 중요하지만 엄청난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는 6.25 때의 지도입니다. 여러분 국사책에서 제가 다 베껴온 겁니다. 제가 지도를 잘 그릴 줄 실력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정교과서 교육인적 자원부 시절에 국사교과서에서 따온 겁니다. 자, 이게 6.25 때입니다. 6.25 다 아시죠? 자, 첫 번째 서울은 처음에 남한이었죠. 그러다가 북한군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서울을 뺏겼죠. 그 다음에 다시 유엔군과 국군이 올라갔어요. 서울을 되찾았죠. 또 빼앗겼어요. 중공군 들어와서 간신히 올라갔어요. 38도선 언저리에 대충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자, 한국 전쟁이 3년 동안 벌어졌다는 사실은 다 아시죠? 50년부터 53년. 그럼 전쟁도 3년 동안 치열하게 했을까요? 전쟁은 몇 년간 치열하게 했어요? 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공부들 잘하시네. 요 1년간에 서울이 2번 뺏겼다 빼앗았다 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사실상 이 휴전선의 모양 그대로 해서 한치의 땅을 뺏기 위한 처절한 공방전 속에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실질적으로 전쟁의 판도는 1년 만에 결정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나머지 2년은 휴전 협상하면서 시간 끌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간 거예요. 여기가 6.25가 남한과 북한만의 싸움입니까? 어떤 나라들이 관계되어 있습니까? 어지간한 나라 관계 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유엔군 16개국 참전까지 했으니까. 중국은 처음부터 한반도에 참전을 결정했을까요? 왜 그런데 참전하기로 했을까요? 손 저쪽에. 갑자기 지명하니까 깜짝 놀랐나 보네. 지명 안 달 줄 알고 손 들었나 봐. 네, 이제 미군이 38선 미군하고 국군이 38선을 수복하고 이제 위쪽으로 더 북진해 가지고 중국도 거기에 위협을 느껴 가지고 참전하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뭐 위협만 있으면 무조건 다 참전하나요? 이제 미국이 이제 자기 턱밑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자기 안보에도 많이 문제가 생길 거라고 이렇게 판단해서 개입한 걸로 들었습니다. 네. 뭐 비슷하게 뭐 맞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하고 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조그만 지식을 나누고자 함이 아닙니다. 좀 판을 한번 크게 보아보라는 겁니다. 역사와 세계와 대한민국을 보면서 판을 크게 한번 보라는 뜻입니다. 필기할 것도 없고요. 외울 것도 없습니다. 졸리면 주무시면 되고 아니면 화면 쳐다보면서 고민만 같이 해주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국사책에 나오는 지도입니다. 무슨 지도입니까? 예, 임진왜란 때 지도입니다. 임진왜란은 몇 년도에 벌어졌습니까? 1592년 4월 달입니다. 음력에. 여기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오는데 일본군 외군 얼마 걸렸을까요? 예? 예, 17일 혹은 18일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18일 줄 테니까 부산에서 서울까지 뛰어오라 그러면 18일 올 수 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중간에 물론 전투도 한 2번 있습니다. 뭐 신립장군 충주 부근에서 장렬히 전사를 하고 하는 등이 있었지만 거의 그냥 뛰다시피 온 거예요. 그죠? 그때 왔을 때 경복궁이 불이 탔어요. 경복궁에 불 누가 질렀습니까? 1번 고니씨, 2번 갓도. 누굽니까? 예, 없습니다. 예. 훌륭하시네. 네, 조선 백성이 경복궁에 불을 질렀습니다. 왜 불을 질렀을까요? 예, 왕이 도망갔고, 두 번째로 네, 조선 사회가 너무나 심각한 노비 사회여서 노비들이 이래 사나 저래 사나
그래서 경복궁에 들어가서 노비 문서를 불사릅니다. 일본군은 불타는 경복궁을 보면서 자신들은 불을 지르지 않고 진입을 했습니다. 내후외환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자, 열심히 선조는 도망갑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선조는 조선반도에 있고 싶었습니까? 그때 당시 조선. 요동으로 가고 싶었습니까? 예, 선조는 요동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유성룡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아니되옵니다 했죠. 그래도 야, 너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줘. 나는 국본이야. 내가 잡히면 다 잡히는 거 아니야. 나 요동 좀 가 있을래. 네가 좀 막어. 이 얘기를 꼭 틀렸다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근데 왜 선조는 요동에 못 갔을까요? 손 들어봐, 손. 이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대용. 이 상당히 어려운 건데 고난이도를 잘 맞추네. 예, 명나라가 오지 말라 그래서 선조가 명나라로 못 갑니다. 요동으로. 왜 오지 말라고 했을까요? 빙고. 선조가 요동으로 도망오면 당시 명나라는 굉장히 나라 상황이 안 좋아서 요동을 제대로 다스리고 있지도 못한 데다가 선조를 잡는다는 핑계로 왜군들이 압록강을 건너서 베이징으로 쳐들어오면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요동성 관리가 만력제라고 하는 당시 명나라 황제한테 공문을 올립니다. 이것도 모르고 어떻게 하면 선조가 좀 가보려 하다가 만력제가 이른바 레터를 보내죠. 요새 말로 하면 이메일을 보내서 조선왕은 그냥 조선반도에 머물러 있거라. 그래야 조선 이 백성들이 함께 들고 일어나서 일본을 막지 않겠냐. 오지 마라. 말은 이렇게 했지만 내용인즉슨 대륙으로 해양 세력의 진출에 더 확장되지 않기 위해서 못 들어오게 막은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또 벌어졌느냐? 그래서 이제 이거 뭐 압록강가 바로 옆에서 있으니까 쳐들어오고만 오면 뭐 답이 없잖아요. 조정이라는 데가. 그래서 명나라가 원군을 보내긴 보내는데 제일 처음에 조승훈이라는 사람을 해서 3,000명을 보냅니다. 그 3,000명이 한 방에 박살이 났다는 것은 어지간한 사람 다 알 겁니다. 아까 1592년 4월에 임진왜란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18일 만에 한양을 점령했고 의주에 도착한 것이 5월 말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명나라 군대는 못 왔을까요? 3천 군대를 보내서 왜 전멸시키고 꼼짝도 안 했을까요? 명나라 군대 나중에 온 장수 이름이 누굽니까? 예, 이호성 아저씨죠. 이호성 선수가 들어온 때가 언제냐? 반도로 들어온 때가 1592년 12월입니다. 양력으로 따지면 1월입니다. 1593년 1월 동안. 그러니까 무려 조선반도에 전쟁이 터졌는데 8개월 후에 들어옵니다. 그렇죠? 왜 8개월 후에 들어오느냐? 자기들 사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한반도면 요쯤 어디에 뭐 중국의 그 말하자면 흉노 이런 데랑 싸우던 중국 내륙 지방이 있어요. 거기에 이호성 선수가 차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몽골 부족과 비슷한 부족이 반란을 일으켜서 명나라가 그거 진압하느라고 자기들 에이스 이호성을 글로 보내놓고 있었고 군대도 지휘할 장수도 그 선수밖에 없었어요. 그 선수가 몽골을 진압하고 오는데 걸리는 시간까지 감안해서 1592년 12월 에라 5만의 정병을 데리고 명나라 군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평양성을 탈환하지만 여기 벽제에서 박살이 나가지고 도로 평양서로 간 다음에 이호성 군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 언저리에서 경계선이 그어졌겠죠. 요 함경도는 어리버리한 세자 한 명이 엉망이 돼서 까불다가 또 일본군한테 잡혔고요. 함경도에서는 딱 여기서 그래서 1592년 7월 왜군은
명나라의 주력 부대가 오는데 시간이 걸릴 거란 걸 압니다. 그리고 명나라도 이호송이가 아까 어디 가 있었다 그랬죠? 몽골 군대를 진압하기 위해서 티벳 언저리 쪽에 내가 가 있었다 그랬죠? 그 병력이 지금 따지면 뭐 중국의 고속열차로 금방 오겠지만 옛날에 그 병력이 여기 다시 요동까지 오려고 하면 평양까지 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명나라 조정에서는 심유경이라는 유격 장군을 보내서 야, 너 고니 씨랑 협상해봐 그럽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임진왜란도 그해 봄에 요 평양성 전투까지 하고 탈환하고 우리의 이순신 장군이 남해안에서 승리하고 그래서 더 이상 서쪽으로 진입을 못하게 만든 상태에서 딱 1년 전쟁하고 전쟁은 소강 상태에 빠집니다. 6.25와 임진왜란의 똑같은 점, 1년 전쟁하고 나머지는 휴전협상하는데 휴전협상에 우리는 끼지 못하고 강대국끼리 휴전협상하면서 우리 백성들이 죽어간 전쟁. 참으로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지경학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역사가 어떤 때는 자랑스럽고 식민지를 경험했지만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이 자랑스럽다라고 말을 해도 무방할 정도로 참 고통스러운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협상을 할 때 고니 씨가 심유경에게 요구했던 것은 평양 대동강선입니다. 평양 대동강선 이상은 명나라가 가지시고 평양 대동강 이하는 일본이 갖겠다. 이것이 1592년 7월 달 협상 제일 최초에 오고 간 땅 나눠먹기 협상 내용입니다. 심유경은 지금 이호성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합의는 해주지 않지만 흥미롭게 이것을 명나라 조정에 보고합니다. 그래서 명나라 조정이 고민을 합니다. 야, 저걸 받아들여? 그렇게 하면 쟤네들이 명나라는 안 올까? 근데 명나라 조정에서 경론 끝에 안 된다. 일본을 바다 건너 본토로 다시 자기 나라 땅으로 쫓아내야 된다고 최종 전략적 판단을 합니다. 왜? 역사상 안 그래도 한반도에 정착해 있는 세력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고생을 했는데 옛날 뭐 고구려 때부터 뭐 엄청나게 당한 거 아니에요. 고생을 했는데 일본마저 한반도 남부에 상주하게 되면 당장은 전쟁을 모면할 줄 모르나 두고두고 대륙의 안위를 담보할 수 없다. 이것 때문에 참여 뭐랄까 그 강화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임진왜란 다음에 몇 년 후에 또 벌어지는 것이 같은 전쟁 정류재란이라고 있죠. 정류재란 때 일본의 마지막 요구는 39도선이 아니라 경기도까지 4도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 38선입니다. 그러니까 38선은 그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정류재란 때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마지막으로 요구했던 것이 좋아. 경기, 충청, 영남, 호남을 달라. 4도 분할론입니다. 물론 그렇게 뜻대로는 안 됐죠. 38선과 39도선은 그때 이미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반도는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어려운 위치에서 놓여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1년 전쟁하고 나머지 휴전하고 우리 백성들은 정말 처참한 지경에 도달하고 휴전협상에서 우리는 위치가 없고 그리고 해양 세력이든 대륙 세력이든 자신들의 세력과 안위를 위해서 한반도를 끊임없이 활용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눈으로 여러분 보시게 다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게 6.25하고도 연관이 있다는 거죠. 제가 디테일을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큰 흐름상 중국 내가 복잡해지거나 통일이 되거나 이런 변화들, 해양 세력에 있어서 일본이 갑자기 강성해지거나 이랬을 때의 변화들, 이런 것이 한반도에 얼마나 바로 즉각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이해, 그 속에서 우리 조종의 고민, 이런 것들에 대한 작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25도 그런 내용 속의 일환입니다. 이게 백제 때 국사 교과서 백제 이야기입니다. 다른 걸 보라는 게 아니라
중국에 이때만 해더라도 전진 동진으로 나올 때입니다. 이때가 남북조 시대, 뭐 위진 남북조 시대, 5호 16국 시대. 중국이 분열되어 있었던 과정 속에서 고구려는 강성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어느 나라가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지만 5호 16국 위진 남북조를 통일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예, 수나라입니다. 수나라 군대가 612년인가 내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수양제가 병력을 이끌고 고구려에 침공합니다. 그때 병력이 얼마인지 아는 사람? 예, 그때 사료에 여기 벌써 나왔어. 동작들 빠르네. 그때 사료에 수양제가 군대를 일으키니 113만 3,200여 명이라고 사료에 나와 있으면서 선발 부대가 떠나서 요동에 이르렀는데 후발 부대는 아직 출발을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100만 대군이라는 그런 겁니다. 6.25 때 중국 인민군, 인민해방군, 중공군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들어온 총 인원수가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뭐 정확치는 않지만 130만 내지 140만이라고 그럽니다. 중국하고 한반도가 붙으면 단위가 대체로 100만입니다. 자, 만약에 지금은 여기가 이제 경계선이잖아요. 중국하고 북한하고. 두만강, 압록강 가보신 분? 예. 하류는 엄청나게 넓습니다. 압록강 하류. 근데 압록강 중류나 두만강 중류에 가면 그 강폭이 어느 정도냐면 중랑천 정도입니다. 서울의 중랑천. 한강보다도 적습니다. 그냥 걸어가면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북한을 우호적인 나라로 해서 중국은 저기에 정규 병력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 전체를 정규군으로 다 배치하려면 압록강, 두만강을 병력이 얼마 들까요? 예, 100만 딱 듭니다. 지금 중국 군대 총 병력 수가 얼마일까요? 260만입니다. 중국 군대 260만 중에 공군, 해군 좀 떼고 나면 지상군은 200만 조금 안 되는데 그것의 절반을 여기에 갖다 놓는 문제입니다. 중국에게 통일이란, 한반도의 통일이란 그런 문제입니다. 쉽지 않은 과제이죠. 자, 이것은 나당 전쟁 때의 이야기입니다. 나당 전쟁 때. 많은 사람이 고구려로 통일됐으면 한반도가 지금도 저 발의 땅까지 호령하면서 얼마나 좋았을까. 저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국 내륙에서부터 성장한 특히 당나라라는, 당나라의 강점은 뭐냐면 단순한 한족이 아니라 흉노, 돌고를 비롯한 북방 민족을 종합적으로 통합하면서 중국 내부의 국가적 에너지로 수렴한 그런 나라로서 강대국입니다. 중국, 우리가 고구려 관련 그 드라마를 보면 설인기다, 계필하력이다 이런 장소 이름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한족이 아니라 다 흉노, 돌골, 몽골 이쪽 출신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다 붙들어서 당나라가 강해집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고구려가 버티고 버텼으나 안 됐습니다. 668년 고구려를 망합니다. 고구려가 망하고 나서 원래 신라와 당나라 사이 합의 내용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뭐였습니까? 신라 김춘추가 가서 당나라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백자가 못 살게 굴고 고구려가 못 살게 굴어서 죽겠는데 만약에 통일이 되면 그때 나왔던 게 또 똑같이 평양 대동강선입니다. 평양 대동강선, 아까 내가 평양 원산 대동강선 아까 어디서 내가 이야기를 했죠? 고니시키나가가 최초로 제안했던 명나라와 왜가 땅 나눠 먹는 그 경계선이었습니다. 그게 39도선 혹은 요 평양 원산선이 왜 이 얘기가 되느냐면 간단합니다. 한반도 중에 전선을 그었을 때 제일 전선의 폭이 좁은 데가 평양 원산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니시키나가도 이 선을 요구했던 거고 신라와 당나라가 합의 본 것도 요 선입니다. 여기 이상은 당나라 보고 가지고 여기 이하는 신라가 가지도록 협약을 했습니다.
이게 39도선입니다. 그런데 당나라가 저것마저도 줄까요? 안 줍니다. 신라왕한테 뒤통수를 칩니다. 너는 신라왕이 아니라 계림도독이다. 백제보고는 백제 땅을 주기로 했는데 웅진도독부를 설치합니다. 당군이 주둔합니다. 그리고 다 먹으려고 합니다. 속았다. 그래서 전쟁을 붙는데 그것이 신라와 당나라 간의 전쟁입니다. 가장 중요한 전투가 요 매소산성 전투입니다. 경기도 양주에 있는 것입니다. 사료에 따르면 20만 당나라 군대와 1만여 신라군이 싸웠는데 신라군이 열심히 싸워 20만을 물리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멀리 있으니까요. 뭐 여러 가지로 힘들겠죠. 그런데 그렇게만 말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신라가 한반도에서 그 수나라 당나라의 엄청난 기세에도 불구하고 존립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 손. 무슨 방파제? 일어나서 조금 더 말씀해 보세요. 괜찮아요. 말씀해 보세요. 네.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조금 이렇게 복합적인 간단히 말해서 중국 입장에서는 여기 보면 중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는 물산이 부족한 곳입니다. 그래서 식민지로 해서 하기에는 계륵과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다가 고구려 때 얼마나 뒤었습니까? 고구려의 대당 항쟁사는 눈물 나는 역사입니다. 그냥 쓸 수가 없습니다. 대당 항쟁사 한 50년간의 그 기록은 여러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양제가 그 잘못 덤벼서 수나라가 망했고 당태종이 그거 잘못 덤벼서 당태종이 안시성 앞에서 뭐 애꾸눈이 되었다. 그런 얘기가 있죠. 중국 입장에서는 참 이 한민족이 이게 만만치 않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일단은 없애는 쪽으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당태종은 이제 측천무가 나올 때입니다. 여기에 그 당나라 조정은 아예 이 기회에 신라를 식민지로 만들고 백제 고구려를 다 식민지로 만들고 그래서 평양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합니다. 동쪽을 안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제가 잠깐 죄송합니다. 지금 브렉시트 때문에 내가 보고를 좀 봐야 될 게 있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한반도를 아예 중국의 영토이거나 옛날 한나라 때 한사군 기억나시죠? 낙랑군 어쩌고 저쩌고 뭐 호동 왕자가 북을 찢었다 뭐 어쩌고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한사군 때와 똑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당나라는. 그런데 신라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라의 김춘추와 무유랑 김유신은 여기만 보는 게 아니라 첩자를 중국에 보냅니다. 중국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가를 살펴봅니다. 670년, 요 매소산성 전투가 675년이잖아요. 요 언저리에 당나라 군대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사료에는 전멸했다고 나와 있지만 전멸은 아니라는 게 선생님들의 많은 그 연구자들 견해입니다. 왜 사라졌을까? 얘기하세요. 예? 토본, 예스. 토본입니다. 중국 안에 무슨 일이 생겼기 때문에 군대가 여기 있다가 일로 가는 겁니다. 그 지휘관이 누구냐? 설인기입니다. 즉 여기 설인기 해군 뭐 여기 이야기도 나오고 다 나오지만 설인기가 전출을 하다가 황제가 부릅니다. 티베트 토본에서 반란이 났으니 와서 정벌하라. 그래서 설인기가 정예병 11만 명을 이끌고 토본에 갑니다. 티베트. 이 정예병 11만 명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군대입니다. 막강한 군대입니다. 전쟁 기계라고 불리우는 기마민족들로 구성된 병력이었습니다. 이 병력이 토본에 가서 덤비다가 11만 명이 1000여 명을 남기고 싹 다 죽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로 고산병입니다. 티벳이 3,000m가 넘습니다. 요 부근에서 싸웁니다. 요 부근 창하이라는 데인데요. 창하이 요 부근에서 설인기가 이 산해관을 여기 뭐 한반도에 있다가 야 급하다고 해서 별로서 여기까지 와서 싸우는데 11만 명이 죽습니다. 그것 때문에 당나라는 이후 150년 동안 실크로드를 둘러싸고 북방민족이랑 다시 싸워야 됩니다. 학자들은 그것 때문에 중국이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적 지배, 한사군적 지배를 포기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상세한 기록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중국 내에 무슨 일이 생기면 한반도에 이런저런 역사적인 큰 변화가 있고 통일신라가 형성돼서 이후 중국한테 통째로 안 먹히고 오랜 기간 조선에 이르기까지 우리 한민족의 나라가 쭉 유지될 수 있었던 데는 고구려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중국과 싸우는 과정 속에서 중국이 정말 이 한민족을 간단히 보기가 어려웠던 점, 한민족을 정벌해봐야 큰 경제적 이익을 낳기가 어려웠던 점, 그리고 중국 북서북 쪽에서 흉노, 돌골, 토번 하는 이런 부분과 싸우는 과정 속에서 한반도를 어찌할 수 없었던 점, 이런 게 다 섞여 있는 거단 말이죠. 이것이 아까 제가 말했던 요거는 뭐 서희 장군, 강감찬 장군 얘기니까 내가 특별히 안 하겠습니다. 아까 39도선이 북방 민족들이 약해지니까 우리가 올라간 거예요. 강감찬 장군이 거란을 물리친 것이 지금으로부터 997년 전입니다. 997년 전에 이겼기 때문에 압록강까지 갈 수 있었던 거고, 그 다음이 말하자면 북쪽이 통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역사는 당나라 이후에는 나중에 송나라가 완전히 이 역할을 할 때까지는 긴선명할 없이 중국 내부는 내전 상태입니다. 이 내전 상태에서 고구려가 유지되고, 이 고구려가 유지 안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 내전이 종식되고 징기스칸의 원나라가 만들어지고 쿠빌라이 원나라가 만들어지고 그 원나라가 중국을 잡아먹고 북쪽을 다 털고 고려를 침략하고 삼별초까지 하죠. 그 군대가 일본까지 가죠. 예, 징기스칸의 군대는 물론 그때는 징기스칸은 죽은 때지만 징기스칸의 군대는 일본까지 갑니다. 가나 여기서 못 갑니다. 왜 못 갑니까? 예, 가미가제 때문에 못 갑니다. 태풍. 자관 이런 국제적 환경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조선 시대 때 1402년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만든 지도입니다. 많이 보셨죠? 예, 굉장히 유명한 지도입니다. 이 지도에 있을 거 다 있습니다. 아프리카, 인도까지 다 있습니다. 중국은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일본은 조그맣게 그려져 있습니다. 예, 우리 한반도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아까 임진왜란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임진왜란은 정확하게 말하면 동아시아 임진년 삼국전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단순히 왜군이 조선을 침략한 것이 아니고 일본이란 나라가
한반도와 싸우면서 명나라랑 싸우는 그런 겁니다. 이때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필리핀도 먹고 인도까지 먹겠다는 구상을 오다 노부나가라고 혹시 아시나요? 예, 일본 전국 시대를 통일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오다 노부나가 죽고 나서 그 통일을 물려받죠. 오다 노부나바 앞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명가도 명나라를 친다. 명나라를 먹어야 된다. 가기 위해서 조선을 친다. 그리고 필리핀, 인도까지 먹는다라는 말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합니다. 이것이 2차 대전 때 일본이 점령했던 땅 크기랑 거의 비슷합니다. 2차 대전 때 일본은 인도를 제외해 놓고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16세기 후반에 했던 땅을 다 차지합니다. 2차 대전 때 기억하시죠? 예, 여기 있는 39도선, 그다음에 38도선 다 역사적으로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청일 전쟁은 따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역사 얘기 오래 할 거 아니니까 전쟁 19세기 20세기 들어와서 이렇습니다. 많이 신미양요, 병인양요. 자, 요것이 1887년 외신에 난 만화입니다. 보신 적 있으신 분? 네, 정말 공부 많이 해서 다행이네요. 정말 이런 걸 보시면서 느끼셔야 됩니다. 여기 꼬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코리아. 이거 누굽니까? 일본. 1887년에 일본은 아직 메이지 유신 직후에 혼란기를 극복하고 막 이제 말하자면 성장을 막 할 때이지 완벽하게 일본도 제대로 될 때가 아닌데 낚시질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거 누굽니까? 청나라, 러시아라고 모자에 써 있습니다. 예, 청일 전쟁입니다. 청일 전쟁을 거쳐서 청일 전쟁 이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것은 중국 내부의 분열, 통합 이런 과정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해양 세력 일본 임진왜란을 거쳐서 사실상 삼국 전쟁 다 합니다. 여러분 청나라를 만들었던 누르하찌 있잖아요. 누르하찌가 사실은 여진족을 먼저 통일을 합니다. 그때가 임진왜란 직후입니다. 임진왜란 직후. 누르하찌가 임진왜란에 참전하려 했다는 걸 들어본 적 있는 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누르하찌가 왜 임진왜란에 참여하려 했을까요? 그 건주 여진의 이제 부족장이 누르하치였었는데 이제 그때 조선이 이제 원래 여진족이 부모의 나라라고 여겨서 이제 참전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조선 쪽에서는 이제 너네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해서 참전을 못했습니다. 예, 정확하게는 우리가 도움을 필요 없다고 해서 된 게 아니고 이제 명나라의 조정에 말하자면 이 이메일을 보내죠. 그때 말로 요새 말로. 처음에는 이제 명나라가 누르하찌가 거들어 준다니까 명나라 조정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쟤를 참전시키면 명나라 병사의 소모를 줄일 수 있겠다 생각했겠죠. 그래서 명조정은 솔깃합니다. 누르하찌는 치밀한 이 외교의 눈으로 동북아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때 임진왜란에 우리가 끼어들면 명나라가 우리를 함부로 오랑캐 취급을 못하겠지. 왜냐하면 공문서가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명나라가 하도 다급하니까 누르하찌 참전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조선 조정한테 물어봅니다. 누 선생이 오신다니 어지간하면 같이 받아서 갓도 선생하고 고니 선생하고 한판 붙지 이렇게 이제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때 조선에서 아니 지금 있는 승냥이도 감당하기 힘든데 돕는다고 오는 저 승냥이는 보통 승냥이 아닌데 어찌하오리까 우리는 안 받을랍니다 해서 오지 않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즉 임진삼국 전쟁이 끝나고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명나라도 정권 교체, 일본도 도요토미 히데요시에서 도쿠가와 막부로의 정권 교체,
조선도 사실상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정권 교체가 안 됐어. 그리고 중국은 청나라가 지배하는 시대가 됩니다. 근데 어쨌든 좌우지간 이런 얘기들이 지금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과 연관해서 우리는 자꾸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만 생각하는데요. 상당히 복잡한 나라들이 지금은 바로 전쟁을 통해서는 아니지만 다양한 역학관계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통해서 한반도랑 영향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볼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청나라 얘기는 청일 전쟁을 통해서 일본은 드디어 최초로 스스로 개항을 하고 개화를 하면서 근대 국가를 발돋움하는 나라가 됩니다. 청나라가 없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는 누구죠? 청일 전쟁으로 그 대국이라 일컫는 중국을 해양 세력인 일본 작은 나라가 꺾은 이후에 일본의 모습입니다. 러시아입니다. 더욱더 타이트해진 장소죠. 우리 조선의 운명을 그려놨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1945년 항복 직전에 일본이 점령한 땅입니다. 2차 대전 때. 아까도 제가 설명했듯이 당연히 일본이 여기 먹고 만주 다 먹고 필리핀 다 먹고, 여러분이 잘 아는 메가더 장군 있잖아요. 메가더 장군이 미국이 진주만을 공습하고 나서 또 쳐들어간 데가,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하고 나서 또 쳐들어간 데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그 다음날 필리핀을 쳐들어갑니다. 일본군이. 그래서 메가더 군대가 5만 명이 포로로 잡힙니다. 필리핀에서 일본군한테. 메가더도 죽을 맛이야. 그런데 미국 정부에서 메가더 당신은 무조건 살아. 그래서 비행기를 보냅니다. 그래서 메가더가 눈물을 안고 5만 명이 포로되는 모습을 보면서 필리핀을 빠져나옵니다. 1942년 얘기입니다. 반드시 돌아오겠다. 메가더는 맹세를 합니다. 결국 필리핀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일본에 대한 치욕을 1945년 뭐 핵무기 2개 떨어뜨리고 이제 일본이 항복을 하죠. 미주리함에서 항복 문서를 조인합니다. 그 항복 문서를 조인하는 미주리함에 메가더는 특별한 물건을 미국에서 공수해 옵니다. 뭘 공수해 왔을까요? 아시는 분? 그 일본의 항복을 더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미국의 군함이 일본에 제일 먼저 협박 외교를 위해 도착했던 그때 당시 제독 이름이 누구였죠? 페리입니다. 1853년인가 제 기억이 맞다면 맞을 겁니다. 제 기억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수치는 외우지 마십시오. 그 언저리에 미국의 페리 제독이 지금 도쿄만, 에도만 앞에 도착해서 협박을 해서 개항을 합의를 합니다. 그때 페리 제독이 썼던 그 페리 제독의 흑선에 달려있던 미국 국기를 공수해 옵니다. 항복 문서를 사인하는 일본 장군과 외무장관 뒤에 페리 제독의 깃발을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1853년에 시작한 일본과 미국의 전쟁에서 파이널리, 내가 필리핀에서 좀 헤매긴 했지만 파이널리 이겼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페리 제독의 깃발을 뒤에 들었습니다. 전범을 재판을 했습니다. 메가더가. 그렇죠? 일본에서 뭐 나쁜 짓 한 사람을 모아놓고 재판을 했습니다. 그 중에 재판관 중에 재판을 받던 일본군 장군 출신 한 명이 나중에 사형당합니다만 자기 변호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신이 전범이고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말이야, 나쁜 짓이니까 너는 뭐 이렇게 했어요. 그 장군이 뭐라고 일본 그 군이죠. 뭐라고 재판장에서 자기를 변론하냐면, 페리가 일본을 침략했다. 일본을 먼저 침략한 것은 당신의 나라 페리였다. 우리는 방어하다 보니 여기까지 진주만을 공격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라고 항변을 합니다. 어떤 말이 옳으냐 그르냐를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역사와 삶,
외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힐 수 있는가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일본은 바로 미국의 철저한 식민지나 다름없이 될 뻔했던 그 일본은 무엇 때문에 메가더가 그 일본 재벌도 대체 다 하고 일본 헌법도 다 바꾸고 일본 왕만 제외해놓고 완전히 일본을 해체 작업에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왜 일본이 다시 그대로 다 부활했을까요? 6.25입니다. 이 38선은 내가 만든 지도가 아닙니다. 이 러스크라는 사람, 당시 미군 육군 중령이었습니다. 일본에 근무하는 육군 중령, 나중에 러스크는 미국의 외무장관까지 됩니다. 메가더의 전화를 받고, 여기 언제냐면 1945년 한 7월쯤 됩니다. 4월쯤 됩니다. 일본군은 점점 패망해 가는데 항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소련은 이미 이 부근을 많이 와 있습니다. 일본군은, 지금 미군은 아직 오키나와 겨우 와 있습니다.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지시를 했는데 러스크가 38선을 그립니다. 이 파란 선은 뭐냐? 그냥 미군이 일본군을 무장 해제하는 지역으로 표시한 겁니다. 38선은 국경선으로 그어진 것이 아니고 어느 나라가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할 것인가, 그걸 위해서 러스크가 메가더의 지시를 받고 책상에 앉아서 그냥 쭉 금을 그은 것입니다. 여기는 소련군이 무장 해제를 하자. 장개석, 이쪽 지역은 장개석이 좀 움직이는 것을 좀 해서 하자. 여기는 미군이 일본군을 무장 해제하자라고 책상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때 39도선도 논의가 됐었습니다. 왜 39도선도 논의가 되었느냐? 아까 제가 설명했죠. 전선이 가장 짧기 때문에 논의가 하다가 그냥 대충 38선으로 해. 뭐 비슷해지고 서울이 또 포함되면서 비슷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당시 대한민국의 운명이었습니다. 다시 6.25 때로 돌아왔습니다. 이 마지막에 그어진 53년의 휴전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와 있는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대충 이 사진 한 장이면 다 머릿속에 들어오시죠? 그렇게 철천지 원수 같았던 중국과 닉슨이 회담을 하고 대소련 포위에 들어갑니다. 소련은 망해서 러시아로 되고 중국은 오늘날 커서 패권 경쟁을 하는 이런 구도가 돼 있고, 유의화를 막론하고 북한은 지금 핵과 미사일 개발, 경제에 대한 힘으로, 안보에 대한 힘으로 다시 한반도는 강대국의 각축장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내가 중국이 왜 6.25에 참전하게 됐느냐 질문만 하고 내가 답을 안 드렸습니다. 중국은 안 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였습니다. 왜냐? 48년, 49년까지 해서 겨우 장개석 군대를 물리치고 마오쩌둥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통일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중국의 그 요동지방, 티벳 부분, 대만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전쟁을 너무 많이 치러서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 없기를 바랬습니다. 안정만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스탈린이 한테 이제 김일성 선수가 가죠. 우리 남한 천헬에 가서 통일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스탈린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오쩌둥한테 물어봐. 우리는 못 도와줘. 마오쩌둥이 병력을 내고 도와주겠다 그러면 뭐 그때 가서 내려가. 완전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일성 선수가 이제 마오쩌둥을 찾아갑니다. 진짜가 그래 묻습니다. 러시아가 정말 동의해줬냐? 아니 마오하고 의논해서 한번 되면 뭐 한번 해보라고 그랬다고. 근데 사실 당시 중국 상황이 별로 안 좋아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들어오게 됐느냐? 똑같습니다. 마오는 스탈린을 찾아갑니다. 우리 방금 중국 혁명을 끝낸 지 얼마 안 됐고 티벳도 있고 대만도 있고 복잡한데 왜 우리 보고 북한하고 같이 해서 한반도에 쳐들어가라 그러느냐? 못한다 이럽니다. 마오가. 그때 스탈린의 해답이, 스탈린의 이 뭐라고 했기에 마오는
한반도 참전을 결심했을까요? 아시는 분? 누가 뭐라 그랬는데? 예? 공군병력 지원해줘봐야 군대가 몇 백만 명 가까이 들어가서 이번에 저 중국 군대가 거의 30만 가까이 죽었습니다. 30만이 40만인데 수치가 잘 기억 안 나는데 6.25 때 제일 많이 죽은 군대가 중국 군대입니다. 그 비행기 좀 대준다고 그게 되나요? 고민합니다. 6.25는 시작됐습니다. 쫙 밀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인천 상륙작전부터 올라옵니다. 중국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잘못 전쟁에 휘말려서 다시금 쑥대밭이 될 거냐 고민하다가 다시금 스탈린하고 이야기하는데 또 스탈린이 한마디 합니다. 할 수 없이 참전합니다. 아니 참전을 결정하는 거죠. 할 수 없이라기보다 기왕 벌어진 일 참전을 결정합니다. 선조 때와 똑같습니다. 임진왜란 선조 때와 스탈린은 이렇게 협박합니다. 자, 유엔군과 국군이 쳐들고 올라온다. 그러니 김일성이 갈 곳이 없잖아요. 압록강에서 우리 국군이 물 마시고 그랬잖아요. 김일성이가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만주로 망명하는 문제를 고민합니다. 아까 임진왜란 때 제가 얘기를 해드렸죠. 선조가 넘어올려 그러니까 오지마 하는 거 있잖아요. 스탈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 인천 상륙작전까지 해서 이렇게 밀고 올라오고 있는데 유엔군이 그럼 네 참전 안 하면 김일성 망명 정권을 요동반도에 세워주든가. 이게 스탈린의 협박입니다. 그 말을 듣고 마오가 돌아옵니다. 주울레를 비롯한 팽덕회를 비롯한 의논을 합니다. 이거 이제는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병력을 넣습니다. 그래서 길고 긴 6.25 전쟁이 또 벌어지는 것입니다. 어렵게 옳다 그르다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뭐 어느 강대국이든 혹은 어느 나라든 이데올로기에서 쉽게 참전했을 거라고 또 쉽게 반대했을 거라고 또 뭐 단지 그 이유 때문에 했을 거라고 그렇지 않은 거죠. 굉장히 복합적인 이유죠. 러시아는 중국이 미국과 싸우면서 중국의 힘이 빠지기를 노렸다는 외교 분석과 분석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제 왜 소련이 이제 2차 대전 직후에 어쨌든 2차 대전은 연합군하고 같이 싸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권을 넓혀가는 과정 속에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좀 한바탕 전쟁을 치르면서 힘을 빼놓으면 중국이 러시아한테 덤비지 못하게 정도가 될 거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는 썰도 있습니다. 요컨대 이렇게 국제 정치는 복합한 문제이고 그 문제가 우리나라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더 다른 복잡한 얘기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시 이 그물이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적어도 오실 정도 되는 젊은이들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도 고민을 하고 그래도 내가 여러 가지로 부모님께서 좀 잘 이렇게 가르쳐 주신 덕분에 또 나도 열심히 한 덕분에 사회가 또 이런저런하게 뭔가 지원도 있었고 부족하지만 또 지금 또 다 같이 우리 청년들이 또 어려움도 많고 그런 과정 속에서 뭔가 좋은 대한민국 공동체를 만들어 보겠다는 고민이 있으니까 이 국회에 오셔서 지금 사실 놀아도 되는데 지금 강의를 함께 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네. 일부 주무시는 분을 제외해놓고는 다 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또 고민하실 게 많습니다. 단순히 뭐 야근이 많다 아까 농담으로 한 얘기인 줄 압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왔는지 여러분은 참 기억하기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굽니까? 몇 년도의 사진일까요? 61년 5월 16일 날 5.16 군사 쿠데타의 날입니다. 이분은 누구죠? 광주 학살의 주범이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 관련해서 우리가 군사 쿠데타를 했고 인권을 탄압했고 민주주의를 억압했다. 이 정도까지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겁니다. 약간 머리 아픈 얘기가 있습니다. (1960년) 당시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89였습니다. 1인당 $89. 이게 $1,000, $10,000 막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 있어서 개발 독재라고 불리우는, 독재는 독재인데 경제적인 그 국가 주도의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하는 그런 과정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때, 제가 어릴 때도 지금도 기억나는데, 어르신들은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 그러면서 박정희 투표를 많이 했습니다. 삼선 개헌 때도 투표를 해서 다수가 되고, 물론 부정선거도 있었다는 썰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하나의 가난에서 벗어나자고 하는 숙제를 끌고 갔기 때문에 또 그걸 끌고 가는 한에 있어서는 그 독재 체제가 국민들에게 의해서 전복되지 않았던 겁니다. 많은 사람이 희생당했죠. 어쨌든 이 산업화는 밀어붙이기 산업화였습니다. 불균형 산업화였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많은 사람이 농촌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공단에서 또 심지어는 노점상을 하더라도 그때는 경제가 커져가던 시대였기 때문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철저히 탄압이 되었습니다. 머리의 길이, 치마의 길이가 다 제한됐죠. 치마의 길이가 짧은 사람은 파출소 가서 혼났습니다. 길거리에서 바리깡으로 그냥 머리를 깎았던 동네, 여기 있는 사람 대부분 다 머리 깎였을 거야. 그때 남자들 경우는 거의 다 깎였을 거야. 자, 그러다가 아까 그 전두환 다시 이 독재 체제가 들어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섭니다. 이 사진 아시죠? 무슨 사진인지 아십니까? 예, 광주 민주화 운동 때 계엄군에 의해서 죽은 아버지 사진을 안고 있는 어린 아이입니다. 80년 5월의 사진입니다. 광주 금남로의 모습입니다. 계엄군의 모습입니다. 뭐 꼭 광주만이 아니라 79년도, 77년도 뭐 심지어는 그 전에 우리 사회는 한편에서 민주화와 자유를 위한 몸부림이 계속됩니다. 진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를 불렀습니다. 민주주의란 그 자체로 내가 스스로 주권자로서 같은 주권자 더불어서 나라가 갈 길을 함께 정책을 정해나가는 그 과정입니다.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닭장에 닭장에 닭들이 있어요. 닭은 날아야 되는데 날고 싶은데 가두는 닭장에 말하자면 사료는 계속 줘. 닭이 닭장에서 나오면 사료도 못 먹을 수도 있어. 닭장에 나와서 자유롭게 나는 닭이 되면서 살아갈 거냐, 지렁이도 잡아먹고, 아니면 그 사료에 다 빠져서 닭장에 갇혀 사는 닭이 될 거냐. 우리 옛날에 그런 거 가지고 대학 다니면서 연극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러한 그 국민적 희생 위에 민주화가 되었는데, 그래서 많은 자유가 만끽되었습니다. 그런데 97년 우리 경제는 다시 어려움을 겪습니다. 무슨 사건이죠? 예. 산업화도 이루고 민주화도 이루었습니다. 이제 다 잘 될 것 같았습니다. 그때의 고통들, 그때의 그 고난을 극복한 역사들을 잘 승화시키며 나가면 이제 산업화도 이루었고 민주화도 이룬 전 세계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 중에 유일한 나라인데 잘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회 군인들 하루아침에 숙청되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YS 금융실명제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만 강의하려 들어도 굉장히 많은 시간의 강의가 필요합니다. 엄청난 실업자들이 그때 이게 IMF입니다. 국제통화기금입니다. IMF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국제통화기금이라는 국제금융기구일 뿐입니다. 이때 대한민국이 얼마를 빌린 줄 아십니까? IMF로부터? 꼴랑 220억 달러입니다. 꼴랑 220억 달러. 꼴랑 220억 달러가 없어서 IMF가 요구한 그런 구조조정의 합의를 보고 공장들은 문을 닫고 노숙자가 생기고 이렇게 됐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무역 흑자가 얼마쯤 됩니까? 거의 1,000억 달러 가까이 됐습니다. 200억 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대충 환산하면 뭐 한 2, 3조? 지금 대한민국 예산만 400조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카드를 치면 바둑알 갖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현금이 돌기가 어려우면 이제 카드 갖고 비교하면 잘 안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저건 현금은 따로 있는데 어느 게임을 하는데 급해서 성냥개비로 돈으로 삼거나 바둑돌을 돈으로 삼았다 칩시다. 돈이 없었던 게 아니야. 그 자리에 입장하는 바둑돌하고 성냥개비가 없었을 뿐이야. 외화가 없었을 뿐이라고. 그것도 꼴랑 220억 달러.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 1조 달러입니다. 아니, 우리나라 무역액이 1조입니다. 좀 줄어서 한 9천억 불 정도 되는데 220억 달러가 뭐 그 꼴랑 저 대출 계약서 하나 쓰고 IMF가 요구하는 대로 기업 몇 개 문 닫아라, 뭐 집에 보내라, 뭐 금리를 갑자기 높여서 좀비 기업들 다 망하게 해라. 그때 금리가 두 자릿수로 막 뛰었어요. 뭐 금모으기를 했지만 사실 금모으기 때문에 우리가 외환위기 극복한 건 아닙니다. 요컨대 군사를 다 털어내고서야, 군사리란 말은 자기 능력 안 맞게 대출했던 거, 금융기관들과 기업들이 자기 능력에 안 맞게 대출만 가지고 영업을 쭉 하고 하던 거를 다 털어내고서야 경제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흔히 말하는 구조조정이라는 문제입니다. 구조조정이 없으면 좋겠죠. 가급적 안 잘리면 좋겠죠. 문 닫는 회사도 없었으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기침을 하게 되잖아요. 기침을 할 때 기침을 만약에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죽습니다. 기침을 할 때 건강한 겁니다. 몸에 나쁜 게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몸에 나쁜 거를 뱉어내는 힘이 기침이잖아요. 어르신들이 마지막에는 전부 폐렴으로 돌아가십니다. 연료하신 분들, 90 넘으신 분들은 다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이유는 기침을 못 하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기침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몸에 생기는 나쁜 가래를 기침으로 뱉어낼 수 있으면 폐렴으로 가지를 않는 거죠. 기침이 힘들다고 기침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쌓여서 폐렴으로 가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의 구조조정이란 그런 겁니다. 즉 민주화와 산업화를 하긴 했는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대한민국을 어디로 가야 될지, 임금은 어느 정도 하고 복지는 어느 정도로 하고, 또 새로운 기업은 살려내면서도 정부나 금융기관에 의존해서 좀비처럼 살아가는 기업들은 기침하듯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도태되면서 군살이 베어져 나간 곳에서 새로운 살이 돋도록 할 것이냐. 이게 경제잖아요. 그걸 안 하고 당시 정권들이 어떻게든 경제 성장을 많이 한 것처럼 해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표 얻기 위해서 표가 안 되는 군살 빼기, 경제 체질 개선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금융 지원을 하고 돈을 풀어대고 해서
겉으로 경제가 좋은 것처럼 보이다가 이 한보를 포함해서 수많은 그룹들이 대우자동차 일시에 다 쓰러져 가는 겁니다. 돈이라는 것은 한 군데가 막히면 다 막힙니다. 친구들끼리 서로 용돈이 넉넉할 때는 돈 좀 빌리죠. 그러면 에이 갚기는 확실히 갚을 거야. 이자 확실히 초주하고 돈을 돌려줍니다. 빌려받고 또 옆친구가 달라 그러면 아 내가 꾼 건데 돌려줄 수 있습니다. 왜? 뺑뺑 돈이 순환된다는 자신만 있으면. 근데 어느 순간 돈이 순환되지 않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내 돈 빨리 돌리도 이래 되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내가 급한 게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이상해서 금융 경색이 생기고 돈을 못 빌리게 될 것 같고 잘 안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내 돈 빨리 돌려달라고 하는 거죠. 오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브렉시트. 브렉시트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파운드화에 대한 신뢰가 시장적으로는 땅에 떨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평소 때 같으면 파운드화를 갖고 있어도 괜찮은 돈입니다. 그죠? 떨어질 것 같으니까 더 시장에 내놓습니다. 그러면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또 내놓습니다. 악셀레이터가 붙는 거죠. 대신 그 때문에 안전자산인 미국과 엔화가 가치가 올라갑니다. 아베 그동안 공들여서 엔저 하려고 했던 거 다 망했습니다. 완전히 황됐어요 지금.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지금 사실 불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를 받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돼가나 어떻게 돼가나. 좌우간 사회적으로 경제 사회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분배를 하고 어떻게 성장을 하고 창의는 살리면서도 덩치만 크다고 해서 대기업이 덩치만 크다고 해서 한번 잘 됐다고 해서 계속 잘 되리란 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덩치 크다고 중소기업한테 맨날 쥐어짜고 다 해먹으면 당장은 가지만 대한민국 경제라고 하는 이 논밭이 황폐화된단 말이에요. 농밭이 황폐화되면 그 논에 뭘 뿌려도 안 나잖아 그잖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뭘 개발을 했어. 그러면 대기업들이 대가를 지불하고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사주는 게 아니라 옛날 통신사들이 다 그랬지. 일로 들어와 해가지고 홀라당 다 말아먹고 빈털터리로 쫓아내잖아요. 기술이 괜찮다. 기술 홀라당 빼먹어요. 여러분 안드로이드가 뭔지 아시죠? 안드로이드가 원래는 삼성한테 왔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자 여러분 휴대폰에 다른 점이 있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내 휴대폰 어디 갔나? 내 보좌관이 갖고 갔구만. 자, 이렇게 예쁘다, 디자인이 잘 됐다 이런 걸 떠나서 아이폰을 팔면 애플은 돈을 벌어요, 그죠? 뭐로 돈을 법니까? 자, 우선 기기를 팔죠, 그죠? 자기들이 핵심 설계 기술을 갖고 있고 만든 거는 다 대만하고 중국에서 만들어 싸게 만들어 폭스콘 이런 데서 그죠? 어쨌든 좌우간 기기 팔아. 기기만 팝니까? 그 안에 그 애플 생태계가 마켓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애플 휴대폰 망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30만 애플에 내면 70은 자기가 먹을 수 있어. 맞죠? 근데 삼성이 휴대폰을 팔았어요. 그럼 삼성은 뭔 돈을 먹어요? 기기는 먹어 일단. 삼성 생태계를 판다는 말 들어봤어요? 그 누가 팔아요? 구글이 안드로이드가 파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구글과 삼성의 핸드폰 사업 분야에 영업이익률 격차가 그만큼 나는 겁니다. 원래 안드로이드가 삼성에 그걸 팔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아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비싸게 달라고 그래. 다른 데 가서 알아봐. 쫓아낸 거 아니에요. 구글이 산 거예요. 물론 자기 그 운영 시스템을 개발해 보고자 하는 그 노력을 제가 가상하게 여기지만 여러분 좋은 프로그램과 같은 이런 창의적인 거는 거대한 관료 집단과 같은 대기업에서는 잘 안 나와요. 신속하고 잠깐요. 무슨 얘기인지.
예, 하여튼 뭐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업들의 혁신이라는 게 기업 내부에서 혁신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현대자동차, 사실 뭐 현대중공업, 삼성전자, 그리고 소소한 우리 많은 기업들, 화장품 기업들, 기업 내에서 혁신을 참 잘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덩치가 커지면 기업 내부에서 혁신이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외부에서 날렵한 창의가 뛰어난 젊고 신속한 벤처기업이 됐건 아니면 기술 개발 능력은 있고 공정 생산 기술은 없는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경영 집단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랑 혁신을 돈을 주고 사와야죠. 즉 오픈 이노베이션의 시대입니다. 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근데 그래서 대기업 생태계가 바뀌지 않고 대기업이 계속 중소기업을 쥐어짜는 경제 구조가 되어 있는 한 옛날에는 그것이 경제 성장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지식 경제가 중요해진 시대는 잘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 저는 PC 통신 시대의 선두주자였습니다. 제 말을 믿으십니까? 나우누리, 하이텔 이럴 때요. 저는 대한민국 최초의 온라인 포럼을 만든 사람입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 나우누리. 나우누리. 야, 언제 이 시기에 우리가 말이야, 저 시간 다 이렇게 계속 사람들끼리 오프라인에서 만나냐. 쪽팔리게. 모여라 이래가지고 나우누리에 그 왜 연결하면 삐 하다가 이제 한 1분쯤 되면 연결되는 그때예요. 그때 저는 대한민국의 제일 프론티어였습니다. 제가 열심히 따라갔어요. 근데 WWW 하는 순간부터 안 되는 거야 이제 새로운 인터넷 범용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제가 못 따라가는 거고 더구나 지금은 뭐 컨텐츠 시대이고 다른 시대니까 제가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같은 사람이 앉아서 기술 개발 지휘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스리팔 질질 끌고 다니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하고 그걸 제대로 대가를 지불하면 그 기업도 좋고 그 젊은 친구도 좋고 이제 기업하는 생태계를 바꿔야 된다 이거죠. 근데 옛날에는 다 고도 성장에 거기에 취해서 결국 이걸 맞았다 이거죠. 무슨 얘기냐? 민주화 산업화를 성공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공의 덫에 걸린 겁니다. 성공을 하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를 진화시켜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 있다가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부모님도 잘 보살펴 주셔서 대학생이 됐어. 그러면 어릴 때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어릴 때 입고 있는 옷을 자꾸 입고 그대로 입고 있으면 어떻게 돼? 옷이 다 찢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부터 내가 문제가 많았던 사람인 경우에는 그대로 문제가 되겠지만 나는 그런 문제는 작은 거라고 봐요. 오히려 성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생각, 새로운 제도, 새로운 정치, 새로운 경제, 새로운 틀이 필요한데 옛날 게 달콤하거든. 변화하려니까 머리가 아파. 나도 따부르 하는 순간 죽겠더라고 솔직히 따라가는데 요즘 내 딸내미한테 뭐 하나 물어보려면 괴로워. 아빠는 그것도 몰라요야. 야 벅스에서 뭐 하나 다운받는데 잘 안 된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아이고 아빠 휴대폰 안 부셔져 해봐. 뭐 하나 주워 들으려면 힘들어 정말로. 세상이 그만큼 바뀌잖아요. 그럼 바뀐 데 맞게 제도와 틀을 바꿔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적응하는 거지. 내 조금만 할 줄 알아야 내 휴대폰에 벅스 한 300곡 있어 그래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성공이 덫이 돼서 그게 취해서 제도와 관습과 생각과 정치하는 방식, 살아가는 방식, 교육하는 방식 이런 걸 바꾸지 않으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돼가네요. 우리나라 성장률이 어떻게 떨어지고 있는가 이미 강사들이 많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쭉쭉쭉쭉 고도 성장 어렵습니다. 뭐 양극화 설명 다 안 합니다. 뭐 이런 거 다 여러분 다 안 싫은 얘기고 뭐 정규직 비정규직 설명 안 해도 뭐 다 아는 거잖아요. 뭐 노조 있는데 없는데 어떻겠더라 뭐 다 아는 얘기야. 다 아는 얘기라고. 그다음에 이거 복지. 현재 우리나라가 OECD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복지 지출이
작아. 절반밖에 안 돼요. OECD 평균보다 절반이야. OECD 평균이 20이에요, 20. 한국은 10. 그러니까 복지 지출이 적어. 그런데 복지 지출 증가율은 OECD 평균의 2배가 넘어요. 그 사이에 여러분 아직도 마음에 덜 들지만 반값 등록금이 거의 한 40% 내지 35% 등록금까지는 간 거고, 그러니까 이 장학금 지원율이 총 거기에 비해서 무상 교육도 아니 무상 보육도 뭐 도입돼서 뭐 그것도 뭐 부족해서 뭐 줬다 뺏었다가 뭐 말 바꾸고 뭐 있었지만 어쨌든 무상 급식도 진행되고 건보도 많이 보장성이 높아졌고 고령화가 되니까 요것도 봐야 되지만 대한민국 복지가 너무 적다. 요것도 봐야 되지만 지금만 하더라도 고령화에 따라서 복지가 많이 늘고 있네. 속도는 또 빠르네. 이 문제를 함께 봐야 된다 이거죠. 복지 재정 규모도 이렇게 지금 100조, 예산이 한 390조 되는데요. 복지 재정이 다 합쳐서 115조 뭐 이 정도 됩니다. 복지 지출도 꽤 높은 비중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면서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복지는 늘어나고 있는데 무상 급식 한다고 그러는데 무상 보육 한다고 그러는데 마지막 집세입니다. 집세를 놓고 돌아가신 세 모녀의 사건을 기억하시죠? 복지 사각지대라고 합니다. 제가 58년 개띠입니다. 그 유명한 58년 개띠입니다. 제가 65세가 되면 제 동기들은 이미 물론 다 대기업에서 다 은퇴를 했지만 이미 조기 퇴직이죠. 다 명예퇴직. 하지만 지금 61세부터 연금을 받습니다. 근데 연금을 받는 사람이 65세가 돼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내 58년 개띠 경우는 어떠냐고 내가 국민연금공단에 물어봤어요. 58년 개띠 경우에는 50%가 안 될 거라고 그럽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왜냐하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납부 예외자라 그래서 안 내거든요. 못 내거든요. 힘드니까. 65세가 돼서 연금을 못 받는 사람이 절반이 넘는단 말이에요. 제 또래들이. 받는 게 42만 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65세 이상이지만 42만 원 갖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열심히 대기업 다닌 사람은 한 80만 원 받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연금으로 노후가 보장됩니까? 그럼 연금으로 노후가 보장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쓰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저성장 중에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50대 이상의 사람들이 돈을 안 쓰기 시작하기 때문에 국민소득 성장률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Y 이꼬로 경제원론 책에 나오죠. Y 이꼬로 C 소비 플러스 I 투자 플러스 정부 G 플러스 X 마이너스 M 하면 Y가 국민소득이다. 그렇게 배웠죠? C가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청년들은 취업을 안 되니 제대로 못 쓰죠? 50 이상의 세대들은 노후가 불안하니까. 즉 복지가 잘 돼 있으면 성장이 안 된다는 말을 신자유주의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꼭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노후복지가 돼 있어야 사람이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성장이 좋아지는 겁니다. 너무 쉽게 말할 일이 아니다 이거죠. 패러다임을 바꾸는 문제입니다. 즉 우리는 복지를 한편에서 늘려오고 있지만 복지 사각지대는 챙기지 않고 있습니다. 세모녀 왜 안 챙깁니까? 정치인들이 그 사람들은 표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하니까 표가 되는 큰 덩치의 얘기만 합니다. 정치권이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국민들 또한 국민연금이 저렇게 용돈 국민연금이 되어가서는 생활 국민연금이 아니고 용돈 국민연금이 되어서는 진정한 의미의 노후복지 시스템이 안 되잖아요. 그럼 저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국민연금 납부료를 올릴 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국민연금 납부율을 좀 올리자 그러면 여러분 그 정치인 찍어주겠습니까? 안 찍어주겠습니까? 쟤 돌았나? 집에 가라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세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근로자들이 세금을 10명 중에 5명은 1명도 내지 않습니다. 부자 증세 저도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5억 이상 버는 사람 세금을 한 50% 매겨요. 나는 상징적인 조치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 걷어봐야 얼마인지 아세요? 사람이 5억 이상씩 봉급받는 사람 숫자가 적으니까 세율을 현재 38에서 50으로 올렸다 한들 1조를 채 넘기지 못합니다. 숫자가 몇 명 안 돼서요. 지금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3, 4조쯤 되고요. 무상보육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5조쯤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들어가는 예산이 8조쯤, 한 9조쯤 되고요.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 예산이 10조쯤 됩니다. 반값 등록금 명목으로 현재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정부 예산이 4조 5천억쯤 됩니다. 덩어리가 다 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부자는 더 세금을 많이 나게 해야 돼. 중산층도 세금을 조금씩 내면서 복지를 늘려갈래? 아니야.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복지고 뭐고 다 치우고 내 거는 뺏어가지 마, 건드리지 마. 로 살아갈래?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진 대한민국의 질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쓸데없이 지도 많이 이야기하고 한 거는 다 잊어주시고 지금 내가 한 말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저도 해법이 뚜렷하냐? 같이 고민해 나가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더욱 공동체를 살만하게 가꾸어 나갈 것인가? 아니면 공동체를 가꾸는 일은 포기하고, 왜? 복잡하니까. 돈도 더 내야 되니까. 포기하고. 정치도 복잡하거든. 옛날에는 밀어붙이기 하고 막 짓밟으면 되는데 지금은 타협다 하니까 머리가 아파. 지끈지끈하지. 상대방을 무시할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거롭지만 공동체를 살아갈 만하게 가꾸어 나가도록 노력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래 봐야 공동체라는 게 다 돈 먹는 함하고 다 안 좋으니 개인이 알아서 살도록 하고 세금도 너무 올리지 말고 내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이런 사회로 갈 것인지 기로에 서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실 문제다 이거죠. 여기에 또 하나 닥친 거 많이 보셨죠? 아마 강사마다 그림 다 보여줬을 거야. 이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인구입니다. 여러분이 물건을 만들면 물건을 사줄 사람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서비스 업체를 차리면 그 서비스 업체에 방문할 고객이 적어진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어르신들은 부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4사람이 1명을 부양하다가 2사람이 1명을 부양하는 세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 제도 설계를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뤘지만 제도를 못해 나갔기 때문입니다. 2차 대전이 마치고 나서 유럽의 모든 나라들은, 대부분의 나라, 오늘 브렉시트가 생겼지만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반성을 합니다. 수천만 명이 죽은 시체 위에서 반성을 합니다. 1945년 얘기입니다. 한쪽은 나치의 망령입니다. 여러분, 나치라는 게요, 왜 그 히틀러가 그렇게 악당인데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를 했을까요? 이상하잖아요. 히틀러는 국가가 경제를 살려주겠다. 그래서 미국이 했던 뉴딜을 훨씬 강하게 한 것이 나치의 경제 정책입니다. 대신 노동자 파업 못하게 독재 정권처럼 탄압하고 그러면서 당신들 경제가 좀 돌아갈 만하지 않느냐, 자유는 우리한테 맡겨라 라고 만들어진 제도가 나치입니다. 1920년대까지 공황에 시달렸던 독일 국민들 입장에서 자유만 반납하면 먹고 살게 해주고 아우토반이라는 고속도로를 만들어주고 벤츠와 아우디라는 회사에서 직장이 생긴다는데, 그래서 나치한테 다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해서 그때 당시 독일 국민이었으면 안 넘어갔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2차 대전 이후에 또 하나의 악령이 위협적으로 덮쳤습니다. 그것은 스탈린주의였습니다. 스탈린주의는 모든 시장 없애고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공산당 독재를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2차 대전의 승전국이기도 합니다. 한편에서는 나치의 망령과 한편에서는 스탈린주의 망령 앞에 유럽의 지도자들은 고뇌합니다. 각 정당들이 내 잘난 척 그만하고 극우 극자 정당을 배제한 가운데 중도적인 좌파 정당, 중도적인 우파 정당, 즉 낮은 차원의 사민주의 정당, 좀 적극적인 민주 보수 정당, 즉 복지 같은데 적극적인 이런 정당들이 연립을 합니다.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전후 민주 복지 국가 모델입니다. 이런 거대한 타협을 이루었기 때문에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동일 노동, 동일 임금 하고 싶죠? 안 하고 싶어요? 같은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이라 돈 못 받고 너무 서럽잖아요. 근데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어떻게 강제할 방법이 있나요? 예, 유럽은 조합주의 모델로 강제를 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용적공 10년차 얼마, 용적공 5년차 얼마, 용적공 1년차 얼마라고 합의를 보면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에까지 단체 협약 적용률이 넓어지도록 했습니다. 유럽의 상공회의소는 노동계급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으로 이 사회가 혼란으로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유럽의 상공회의소는 저임금으로 억지로 돌려내는 동료 회사를 적발해서 그렇게 못하게 하는 역할까지 한 것이 유럽의 상공회의소입니다. 나한테 이런 이야기 처음 듣죠? 유럽의 상공회의소라고 기업주 편만 드는 게 아니야. 이 사회 전체의 공동체가 무너지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합의된 임금 규율을 깨트리고 경영을 이상하게 해서 후려쳐먹고 하는 것을 상공회의소 내부적으로 절제를 시키고 법이 아니라 그러한 사회적 타협과 정치적 합의 문화로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동일 임금, 동일 노동을 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시장 경제인데. 그러면 낫지로 가요? 낫지로 가서 모든 임금은 얼마야? 다 똑같이 줘. 안 그러면 가스 실 간다. 이렇게 할래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이 민주화 산업화를 이루었지만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성공 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되나 하는 큰 정치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각 정당들이 지역주의 기반하에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지역이 너무 많았습니다. 내 입에도 올릴 수 없는 이념적인 레이블링을 상대한테 매도하면서 철저한 제도개혁이나 이러한 인프라를 차곡차곡 만들어 가려고 하지 않고 손님이 실수, 반사이익, 상대방에게 무슨 딱지 붙이기, 수구 꼴통이다, 빨갱이다. 이렇게 손쉽게 정치하는 가운데 우리 공동체는 멍들어 온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그런 발상 위에서 대한민국을 바꾸려 하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서울 메트로의 퇴직자로서 잘려가지고 그냥 잘릴 수는 없어서 밥은 먹어야 되겠고 아이들은 대학 가야 됩니다. 50대에 잘리면 자녀들이 대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랑 계약을 맺은 겁니다. 은성 PSD라는 스크린도어 회사를 만들 때 서울 메트로에서 어차피 인력을 빼줘야 또 서울 메트로가 경영이 좋아지니까 인력을 빼주는 단계 임금은 좀 좋게 받을 테니 은성 PSD에 400만 원짜리 봉급으로 그 양반들은 원래 600만 원 정도 받았을 겁니다. 서울 메트로에 있을 때는 은성 PSD에 400만 원짜리 봉급을 받으면서 90몇 명이 거기부터 자리를 잡았습니다. 실제로 스크린도어를 고치는 인력은 전혀 다른 인력이었죠. 여러분의 친구들이었습니다. 100몇만 원 받았습니다. 갑이 을을 쥐어짜고 을은 자기보다 더 낙한 병을 쥐어짜고 병은 정을 쥐어짜고 내가 정이 안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내가 병이 안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아니 처음에 병이었다가 갑이 될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잖아요. 근데 왜 병이면 처음부터 병이어야 되고 처음부터 정이어야 되느냐? 평생 여기에 몸부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춘들의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두 가지 대충 바꿔서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매우 부족합니다. 역량도 부족하고, 그러나 최소한 양당 구도를 넘어서서 3당 체제를 만들어서 정치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뭔가 기왕에 밀어붙이기적 방식이 아니라 이 복합적인 과제들,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했기 때문에 그것처럼 단순하지 않고 매우 복잡한 저출산, 양극화, 비정규직, 정규직 문제, 아까 우리 한반도의 그 모습의 문제, 불은 이쪽만 켜져 있고 저쪽은 불이 안 켜져 있는데, 주변 나라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데 정치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꼭 국민의당을 지지해달라 뜻이 아닙니다. 새로운 정치 틀이 필요합니다. 협치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정당들이 나서서 국민들 앞에 복지를 얼마만큼 하십시다. 세무조 사건이 나지 않도록 표가 안 되지만 정말로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도 복지를 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금을 얼마씩 더 올리십시다. 한꺼번에 하기 어려우니 10년 동안 이걸 하십시다. 지금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으니 복지를 늘립시다. 그러나 고령화 때문에 복지 지출이 늘어가는 속도도 가파르니 필요한 것부터 정확하게 나누어서 가십시다 라고 정치를 해야지, 선거 때 나와가지고 나는 무상급식, 너는 무상보육, 내가 집권했으니 무상보육은 챙기고 무상급식은 내몰라라 하고, 그 무상보육도 챙기겠다고 해놓고 안 챙기고 공약 깨트리고 국민들을 열받고. 우리 모두가 새로운 계약을 맺어야 될 때입니다. 그것은 시민권으로서 여러분이 맺어야 될 계약입니다. 정치가 앞장서서 여러분과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잘난 척 그만해야 됩니다. 우격다짐 그만해야 됩니다. 뭐 법 하나 바꾼다고 경제가 좋아집니까? 파견법 하나 바꾼다고 비정규직, 정규직 문제가 해결됩니까? 거짓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얼마를 내고 어떻게 복지를 유지하면서도 복지 하나만이 아니라 창의와 자유로운 컨텐츠를 갖고 경쟁을 하는 그런 분위기도 오히려 만들어주는, 오히려 사회적 안전망이 튼튼해서 실패해도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과감하게 젊은이든 모든 사람들이 도전할 수 있는 세상, 창의와 어떤 혁신이 있는 곳에서는 돈을 좀 많이 벌어도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세상, 재벌이 덩치가 크다는 이유로 일감 몰아주기를 해서 중간에 삥땅 뜯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자유시장 경제냐고. 그거는 산적 경제야. 옛날에 왜 산적들이 보부상 지나가면 보따리 하나씩 내놓고 가라고 다 뜯은 거 아니에요. 지금 재벌들이 부품 업체를 해가지고 우리 회사 현대모비스 홀로그램을 달아서 판매를 해요. 모비스가 꼴랑 그 홀로그램 하나 달아주면서 모든 부품 업체가 반드시 현대모비스를 통해서만 판매 시장에 나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자유시장 경제야? 중간에 고리 뜯는 거잖아. 그거는 스티브 잡스가 하는 일하고 달라. 구글이 하는 일하고 다르다고. 그러면 재벌 보고 경제민주화법 한 100개 만들어갖고 이거 너희들이 하도 일탈하니까 그럼 다 죄. 이것도 법으로 묶고 저것도 법으로 묶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기업하기도 또 힘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민주주의의 힘으로, 성숙된 민주주의 힘으로 시장의 자유는 보장하되 시장에서 커 나오는 일탈과 과도한 그 힘으로 생기는 부분은 민주주의와 시민권으로 제약해 나가면서 복지를 어느 정도 하고 경제적 자유와 경제적 민주화를 어떻게 조화롭게 하고 안보도 지키면서 평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정당들이 잘났다고 치지고 볶고 싸울 때가 아니라 단 한 번만이라도 전후 유럽이 나치의 망령과 스탈린의 망령 앞에서 타협했듯이 1929년 대공황의 비극
비극 앞에서 루즈벨트와 함께 미국이 뉴딜을 타협했듯이 우리 대한민국도 함께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타협이 필요한 시대, 그것을 위한 정치권의 적극적 노력, 시민들의 적극적 노력, 따라서 진영 논리를 벗어나서 옳고 그른 걸 제대로 따져나가려는 우리 모두의 노력, 기왕에 성공해왔기 때문에 어릴 때 옷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 도전해도 절벽에 떨어지지 않고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입니다. 법 하나 가지고 흔들어대는 정치인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단편적인 한두 개 문제로 대한민국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까 저 나당 전쟁부터 내가 저 티베트 이야기까지,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야기까지, 38선 39도선 이야기까지, 6.25 전쟁과 임진 전쟁이 1년씩 전쟁하고 그 많은 기간을 휴전 협정하면서 생겼던 얘기들, 우리 IMF 이후에 지금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다 마쳐야 될 것 같으네요. 이게 마지막인가 보다. 마지막인가? 한 개 더 있는데. 이게 오늘날 조선 산업입니다. 이것도 군살빼기 안에서 생긴 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브렉시트가 터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 제가 설명 안 하죠. 소프트웨어의 시대, 새로운 지식혁명의 시대, 4차 혁명의 시대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직업이 과연 얼마나 남아있을까 걱정이 되는 시대입니다. 구닥다리 사고방식으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늘 부끄럽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다시 나온 누리 시대 때 바닥바닥 따라가던 그 마음을 가지려고 부득부득 노력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공동체를 건전하게 발전시키지 않을 때, 그래야 우리 모두가 서로에 대한 내전 상태로 들어갈 때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가야 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공감 속에 만들어가는 일, 그것이 민주주의와 정치의 영역입니다. 그것만이 시장도 제대로 된 시장을 만들 수 있고, 시장과 우리의 시민권의 삶, 시민권과 시장이 조화롭게 되는 삶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급하게 하나 만들어 넣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다 됐습니다. 어이구, 4시 45분입니다. 저는 5시부터 정부 관계자랑 브렉시트 관련해서 회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질문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2분 정도 질문을 제가 받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김성식 의원님이 바꿔나가실 이번 20대 국회를 기대하겠습니다. 현장 질문은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질문을 했는데 이게 채택이 안 돼서 잠깐 좀. 안녕하세요, 김성식 국회의원님. 저는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4학년 재학 중인 전병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의원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 이슈가 되었던 노동개혁에 관한 것입니다. 얼마 전 국민의당이 노동사법 중 파견법을 제외한 나머지 3법은 통과해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안철수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나머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국민의당이 찬성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서는 사실상 노동개혁이라고 하면서 대기업의 부만 늘려주는 악법이라고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20대 국회에서 국민들이 새누리당에 대해서 많이 안 뽑은 이유는 직장인들이나 노동을 하는 분들이 노동개혁을 노동개혁이라고 생각하면서 뽑으면 안 된다고 많이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참패를 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또 하나 질문드리면, 얼마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정진석 의원님께서 질문 의회 하나만 연설에서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만 중형 평준화 그것도 한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체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중앙평준화는 잘못하면 혹하는 용어입니다. 중간도 나빠질 수가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죠. 정책 내용이 중요하지 용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단의 이 노동개혁 이야기는 여러분 그 법 다 잊어버리세요.
제가 방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세법이 통과되나 안 되나, 파견법이 되나 안 되나, 하나도 그 자체로 해서 우리의 비정규직 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는 부족한 것들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2015년 9월 15일 날 합의 통과된 노사정 합의문은 한번 꼭 읽어보세요. 불만족스럽더라도 당시 노총까지 함께해서 사인했던 문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보기 드문 노사정 타협의 문건입니다. 내용은 사람에 따라서 싫다고 할 수도 있고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비극은 그 뒤에 일어났습니다. 타협 이후에 정부는 타협 안에 있지도 않은 뭐 취업규칙 변경을 쉽게 한다든가 파견법, 기간제법을 추가로 발의한다든가 정부는 노사정 합의를 무참하게 뭉갰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었던 합리적인 상호 양보의 내용조차 워킹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 4개에 대해서 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법 몇 개로 대한민국의 비정규직, 정규직 문제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면 어떤 그 또라이 같은 정치인이 아니라 벌써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훨씬 더 복잡한 문제라는 점을 내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9월 15일 노사정 합의문 전문을 꼭 보세요. 정말 노동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젊은이들이 있다면 신문 쪼가리 몇 개 들고 잘 모르면서 떠들면 안 돼. 그게 우리 정치인들이 하는 나쁜 행태들이잖아. 여러분은 나보다 구글링 잘하잖아. 나는 구글링 하면 힘들어 죽겠어 솔직히. 잘 보셔갖고 종합적으로 보셔야 돼. 종합적으로. 그래서 노동 문제를 적어도 이야기를 하려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9월 15일 노사정 합의문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거 갖고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당시에는 고용 조건은 더 악화시키지 않고 즉 해고는 더 쉽게 안 하도록 하면서 연공 서열 임금은 바꿔보려고 했던가? 그게 9.15 노사정 합의문의 정신입니다. 해고는 더 건드리지 마. 더 어렵게 하거나 더 쉽게 하거나 이거는 그만 말하자고. 그런데 처음에 봉급 100만 원 받고 나이 들면 무조건 뭐 5%씩 호봉 인상해서 이거는 아니잖아. 직무급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자 등 해서 여러 가지 합의사항이 쭉 들어가 있는 겁니다. 꼭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저쪽이 아까 많이 들었던 것 같다. 지금 손 흔들고 계시는 분. 죄송합니다. 좀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1조 경희대학교 화학공학과에 재학 중인 박익주라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 대한민국이 많이 바뀌어야 할 텐데 네, 앞으로 대한민국이 많이 바뀌어야 할 텐데 그것을 첫 출발점은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20대 국회가 어떻게 교육제도를 바꿔나갈 것인지 국민의당의 관점이 궁금합니다. 예,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교육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 아는 것은 있습니다. 입시제도든 뭐든 어떻게 바꾸어도 개혁적인 방향으로 되기보다 아무리 선의에 의해서 제도를 바꿨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인류대학을 가기 위한 경쟁이 유지되는 한 모든 입시제도는 왜곡되더라는 평범한 경험적 진리입니다. 진실입니다. 교육제도를 어떻게 개혁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 저의 이 무능함은 용서해 주시고 저는 다만 고졸부터 어느 정도 잘 사는 사회를 만들면 교육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경험칙을 갖고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고등학교만 나와도 사람으로 정말 이렇게 대접받고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면 어느 정도 중산층으로 생활할 수 있는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교육개혁의 출발점이 아닐까. 즉 교육개혁을 교육 내부에서 찾기보다 일자리로 접근하는 우리 사회의 이 새로운 신분사회 있잖아요. 증오에 맞이해야 될 신분사회. 날라갔네.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그랬잖아요. 싸워야 된다고요. 기득권은 그냥 물러가지 않습니다. 싸우는데 합리적으로 싸우는 거지. 화염병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때는 화염병 들고 싸웠어요. 합리적으로 싸우는 겁니다. 기득권과 싸워야 돼요. 그러면서도 내가 갑이 을이라면, 내가 병이라면 을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를 정으로 옮기는 나의 모습이잖아요. 디즈니랜드 요새 영화 중에 주토피아 보셨어요? 주토피아가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맹수는 항상 악한 놈인가요? 토끼는 항상 선한 사람인가요? 여우는 항상 꾀나 피는 이기주의자인가요? 그런 편견과 공포로부터 우리를 띵하게 만든 영화 주토피아입니다. 물론 맨 마지막은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 개인의 자세 문제로 돌아가니까 우리가 이런 걸 잘 깨닫고 열심히 살자 이랬지만, 이 기득권 구조 자체를 타파하기 위한 이런 거는 좀 오지 않아서 좀 마음에 안 들었지만, 혹시 우리 내면에는 갑과 을이 동시에 있지는 않을까요? 내 속에는 갑질은 없나요? 내 마음에는 을의 비애만 있나요? 아니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득권 구조와는 싸우되 합리적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국민적 공감과 정치의 틀 혹은 시민들의 활동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가야 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사진도 찍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약속한 시간을 가야 되기 때문에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페이스북으로 뭐 연결해 주셔도 좋고 제 이메일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제 이메일을 해주시면 제가 한꺼번에 답은 못하지만 최대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메일은, 제 이름이 김성식이니까 KIMSS 앞에 OK가 붙습니다. OK KIMSS21 gmail.com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OK KIMSS21 gmail.com입니다. 네? 뭐라고? 소문자지. 소문자. 제가 요즘 정책위 의장으로서 바빠서 다 일일이 답변을 빠른 시간에 못 드리는 점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메일을 저한테 보내주셔서 해주신 분은 제가 최대한 답신을 하도록 하겠고, 혹시 압니까? 그때도 나하고 사진 찍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분은 제가 초청해서 개별 폰카를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기성세대로서 미안합니다. 하여튼 잘 싸우고 좋은 지혜도 잘 모으고 옆 사람, 특히 힘들어하는 사람 어깨동무 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연해주신 김성식 20대 국회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